뉴스 속보 에티오피아에 대폭발 발생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99년간 독점 계약을 대한민국이 파괴했고 전 세계 경악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한국에 SOS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위급한 에티오피아의 해결사는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수석 경제보안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요나스 메콘넨이에요. 저는 에티오피아 출신이고 아디스아바바에 살고 있어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디스아바바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화려하게 들리지만 사실 저는 그냥 우리나라를 경제적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이름은 우리의 오래된 언어로 비둘기라는 뜻인데 오늘 제가 다루고 있던 엄청난 난제를 생각하면 꽤 웃긴 일이에요. 미리암이 프랑스 사람들이 왔다고 알려주었어요. 미리암은 제 조수인데 컴퓨터에 정말 능숙하고 우리의 모든 공급망 데이터 관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회의가 잘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클로드 베른이라는 프랑스 사업가가 방금 전 미친 것을 요청했어요. 그는 자신의 회사가 에티오피아의 모든 항만 데이터를 99년 동안 통제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배, 모든 컨테이너, 모든 정보가 우리 것이 아니라 프랑스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긴급 회의에서 우리 대통령과 다른 지도자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자이네브 아말의 대통령이 이것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했어요. 만약 누군가가 99년 동안 당신 집으로 가는 모든 도로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누가 당신을 방문할지, 어떤 음식을 살 수 있는지, 모든 것에 얼마를 지불할지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베른 씨가 우리나라 전체에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아시다시피 에티오피아는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항구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수입과 수출은 다른 나라의 항구를 거쳐야 해요. 만약 프랑스가 그 모든 정보를 통제한다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를 통제하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계획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직면해야 했어요. 항만 노동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것이 영원히 프랑스에 의해 통제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설득해야 했어요. 저는 노동조합 위원장인 메스펜 테클레를 만나기 위해 해 뜨기 전에 항구로 차를 몰고 갔어요. 메스펜은 거친 손과 의심스러운 눈을 가진 덩치 큰 사람이었어요. 그는 20년 넘게 항구에서 일해왔고 많은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을 들어왔어요. 메스펜이 제 이름의 뜻을 이용해서 비꼬듯이 비둘기 씨라고 부르며 프랑스 사람들과 정치적 게임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일자리를 잃기를 원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차분하게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메스펜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고 하며 앞으로 99년 동안 에티오피아 상사들 밑에서 일하는 것과 프랑스 상사들 밑에서 일하는 것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고 물어봤어요. 메스펜이 자신에게 돈을 주는 상사들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반박했어요. 자신의 노동자들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다고 했어요. 항구를 폐쇄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두꺼운 서류 폴더를 꺼냈어요. 바로 그래서 여기 온 거라고 말했어요. 빈 약속이 아닌 진짜 거래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첫째,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동안 모든 노동자가 6주간 전액 임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어요. 둘째, 백업 운송 루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있다고 했어요. 셋째, 한국이 새로운 연안 관리 시스템 구축을 도와주기로 합의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에티오피아 노동자들을 위한 영구적인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메스펜이 서류를 집어들며 숫자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국이 무엇을 돌려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파트너십이라고 말했어요. 한국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이전에 다른 나라들에 의해 통제받았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메스펜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백업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미리암이 만든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이것을 5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처럼
HYDRAO라고 부른다고 말했어요. 프랑스가 통제하는 하나의 루트에 의존하는 대신 에티오피아로 물건을 들여오고 내보낼 5가지 다른 방법을 갖게 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프레젠테이션에는 이해하기 쉬운 다채로운 그림들이 있었어요. 루트 1은 홍해 주변의 연안 운송이었어요. 루트 2는 트럭을 실을 수 있는 특수 페리선이었어요. 루트 3은 긴급 화물을 위한 철도와 공항이었어요. 루트 4는 환경 친화적인 운송을 위한 새로운 그린 코리도였어요. 루트 5는 서류 작업을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이었어요. 5개의 다른 루트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여전히 다른 4개가 작동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어요. 프랑스는 우리의 유일한 루트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HYDRAO가 있으면 어떤 단일 국가도 다시는 우리 경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어요. 메스펜이 오랫동안 조용했어요. 이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러면 제 잘못이고 저를 항구에 던져도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메스펜, 우리가 이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이들이 평생 프랑스 상사들 밑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원하는 것인지 물어봤어요. 그때 한서준이 항구에 도착했어요. 한국 외교관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고 친근한 미소와 정말 좋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서준이 조합 지도자와 악수하며 메스펜 씨라고 부르면서 외국 세력들이 당신의 경제를 통제하려고 할 때 어떤 느낌인지 자신의 나라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한서준이 태블릿을 꺼내서 한국의 항구와 연안 시설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50년 전 한국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가난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가장 큰 항구나 가장 많은 배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한국 해안경비대 함정들과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독립의 도구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해안선을 모니터링하고 자신의 화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때 어떤 외국 회사도 당신의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메스펜이 한국 기술 데모를 보고 제 HYDRAO 계획을 보고 자신의 거친 손을 봤어요. 프랑스 통제를 한국 통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한서준이 웃으며 그것이 정확히 올바른 질문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항구를 통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자신의 항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차이점은 우리가 이런 시스템들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준 후에는 당신이 그것들을 소유한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데이터는 당신 같은 에티오피아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에티오피아 컴퓨터에 남아있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저도 덧붙여서 우리가 한국하고만 일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독일이 자금을 도와주고 일본이 물류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영국이 유엔에서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 나라가 당신을 통제하는 것 대신 5개의 다른 나라들이 당신을 도와줄 때 당신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메스펜이 몇 분 동안 조용히 있으면서 일자리 계약서와 훈련 프로그램 세부 사항들을 읽어봤어요. 마침내 그가 일어섰어요. 자신의 노동자들과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요나스 씨, 만약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의 계획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생한다면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러면 저에게 화낼 모든 권리가 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에티오피아 노동자들이 에티오피아 항구를 통제하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해가 항구 위로 완전히 떠오르자 메스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사람들을 설득할 이틀의 시간을 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마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출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2주 후 저는 미리암이 항구 근처의 오래된 창고에 설치한 비상지휘센터에 서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들이 모든 벽을 덮고 있었고 에티오피아의 새로운 HYDRAO 시스템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SF 영화에서 나올 법한 모습이었지만 모든 화면은 실제 배들, 실제 화물, 그리고 우리 계획이 성공할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제 가족들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미리암에게 상황 보고를 요청했어요. 미리암의 손가락이 3개의 키보드를 동시에 빠르게 움직였어요. 에티오피아 최고의 공급망 데이터 과학자로서 그녀는 HYDRA-5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있었어요. 미리암이 루트 1이 녹색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홍해 연안 운송이 60% 효율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루트 2는 노란색이라고 했어요. 한국 페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녀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루트 3이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했어요. 일본의 철도 마이너스 공항 결합 시스템이 긴급 화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의 기존 항구 시스템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독일 자금으로 하는 루트 4인 그린 코리도는 다음 주에 준비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루트 5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리암이 미소를 지었어요. 루트 5는 순수한 마법이라고 말했어요. 한국 디지털 세관 시스템이 며칠 대신 몇 시간 만에 서류를 처리한다고 했어요. 어제 기존 프랑스 시스템으로는 통관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을 의료용품 선적이 6시간 만에 처리되어 병원들에 배송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희망의 급등을 느꼈지만 가장 어려운 시험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반응은 어떤지 물어봤어요. 셀람 아레가위 외무부 장관이 외교 메시지 더미를 들고 지휘센터로 걸어 들어오면서 클로드 베른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프랑스가 우리가 국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국제법정에서 에티오피아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들이 해보라고 하자고 대답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에티오피아 국민에게 속한 데이터를 훔치려고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의 서비스 사용을 중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셀람이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그것이 당신 계획의 훌륭한 부분이라고 말했어요. 기존 항구 장비를 안전하지만 봉인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재산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독립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국제법정에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때 한서준이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지고 지휘센터로 뛰어들어왔어요. 한국해안경비대 함정들이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다며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륙 국가들이 자신들의 무역 데이터를 통제할 권리에 대한 긴급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했어요. 독일 개발 금융 전문가인 안나 슈나이더가 베를린에서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이 메인 화면에 나타났고 거의 흥분해서 뛸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린 코리도 자금 조달이 승인되었다고 말했어요. 국제사회가 에티오피아의 싸움이 한 나라의 항구에 관한 것 이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의 무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화면들에 나타난 모든 국제 깃발들과 얼굴들을 보며 지휘센터를 둘러봤어요. 한국 해안경비대 장교들, 일본 물류 전문가들, 독일 금융 분석가들, 그리고 영국 외교 고문들이 모두 함께 일하며 에티오피아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미리암에게 조용히 이것이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몇 달 전에는 우리가 프랑스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전 세계의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미리암이 그것이 HYDRAO의 힘이라고 대답했어요. 단 하나의 파트너에만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의 독립을 존중하는 파트너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지휘센터의 모든 화면들이 빨간색으로 깜박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급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미리암이 긴장된 목소리로 클로드 베른이 반격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프랑스 회사가 인근 국가들에게 우리 배들이 그들의 항구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막대한 뇌물을, 즉 개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일본 물류 컨설턴트인 이토 카즈야가 도쿄에서 화면에 나타났어요. 패닉 상태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라고 말했어요. 클로드가 우리에 대한 루트들을 차단해서 HYDRAO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중요한 것을 잊었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물어봤어요. 이토가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는 5개의 다른 나라들을 한 번에 괴롭히려고 하면 하나의 피해자를 통제하는 대신
5개의 적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잊었다고 말했어요. 한국, 일본, 독일, 영국이 모두 프랑스의 압력에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토의 말을 증명하듯이 한서준의 전화가 서울로부터의 전화들로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그가 큰 미소를 지으며 우리 그룹을 향했어요. 정부가 방금 추가 해안경비대 함정들의 긴급 배치와 모든 에티오피아 화물에 대한 더 빠른 세관 처리를 승인했다고 말했어요. 안나 슈나이더의 화면이 다시 켜졌어요. 독일이 그린 코리도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어요. 6개월 대신 6주 만에 작동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영국 대표단의 에밀리 쇼도 소식을 가지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국이 내륙 국가들이 자신들의 무역 데이터를 통제할 절대적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는 유엔 결의안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기대한다고 했어요. 지휘센터가 활동으로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함께 일하고 있는 이 모든 국제 동맹국들을 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에티오피아의 독립을 짓밟으려고 함으로써 클로드 베르는 우연히 전 세계 소규모 국가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국제적 연합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때 미리암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녀가 모니터링 화면 중 하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요나스,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큰 문제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물어보며 그녀의 스테이션으로 달려갔어요. 미리암이 화물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이것을 보라고 말했어요. 프랑스 회사들이 항구들에게 우리 배들을 거부하도록 뇌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해운 회사들에게도 에티오피아와의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의 화물량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속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얼마나 빠르게인지 물어봤어요. 미리암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이 계속된다면 2주 안에 우리 무역 능력의 40%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HYDRA-5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우리 화물을 운반할 의사가 있는 배가 없다면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한서준이 엿들으며 즉시 서울과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의 대화가 더 긴급하게 들렸어요. 전화를 끊었을 때 그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한국이 도와줄 의사가 있지만 그들도 프랑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에티오피아 항구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어요. 셀람이 씁쓸하게 경제전쟁이라고 말했어요.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통제에 도전하는 것을 무서워하도록 우리를 본보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우리의 떨어지는 무역 수치를 보여주는 화면들을 쳐다봤어요. 제 주변에서 국제팀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고 있었어요. 이토는 일본 해운 회사들에 전화하고 있었어요. 안나는 독일 물류 회사들과 협상하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유엔을 위한 긴급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에티오피아의 독립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강력한 나라들이 자신들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감히하는 소규모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킬 수 있는 시스템에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미리암에게 조용히 경제 예측 모델을 불러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무역 능력의 절반을 잃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녀의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은 끔찍했어요. 식품 가격이 30% 상승할 것이에요. 의약품 부족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에요. 실업률이 급증할 것이에요. 우리가 보호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인 에티오피아 가족들이 가장 고통받을 것이에요. 저는 화면들을 쳐다보며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한서준이 또 다른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전화를 끊었을 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대통령으로부터의 전화였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의 대응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물어봤어요. 한서준이 대답했어요. 한국이 G20 경제 강국들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프랑스가 하고 있는 일을 불법으로 만들 새로운 국제 규칙들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극적으로 멈춘 후 한국이 전환기간 동안 정부 보장 해운을 제공함으로써
에티오피아의 무역 능력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안나의 화면이 다시 켜졌어요. 독일이 방금 한국의 제안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위기 동안 에티오피아와 일하려는 모든 해운회사에 긴급 자금 조달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했어요. 에밀리가 런던에서 더 큰 소식을 가지고 전화했어요. 아프리카 연합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어요. 37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에티오피아 입장에 대한 공동 지지를 발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에티오피아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들 중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우리의 5머리용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에티오피아의 독립을 위한 싸움으로 시작된 것이 소규모 국가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운명을 통제할 권리를 위한 글로벌 운동이 되고 있었어요. 미리암이 실시간으로 예측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해운 보장과 독일의 자금 조달 게다가 아프리카 연합의 지지로 우리의 무역 능력이 실제로 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모든 활동, 모든 국제 협력, 경제적 괴롭힘에 맞서는 모든 결의를 보며 지휘센터를 둘러봤어요. 미리암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의 5머리용이 방금 불을 뿜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이것이 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클로드 베른과 프랑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에요. 진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매일 판돈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모든 소규모 국가를 위해서요. 5개의 다른 나라에서 온 배들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항구들로 향하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들을 지켜보며 저는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바로 자신감이었어요. 우리가 결국 이것을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3주 후 저는 뉴욕시에 있는 유명한 유엔 본부에 앉아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에티오피아의 항구 분쟁이 국제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여기서 전 세계 대표들 앞에서 제 나라를 대표하고 있었어요. 유엔 총회홀은 거대했고 모든 국가의 깃발들이 천장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 웅장한 장소에서 저는 너무 작게 느껴졌지만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에티오피아가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통제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영국 대표인 에밀리 쇼가 결의안을 소개하기 위해 연단에 섰어요. 에밀리가 존경하는 대표단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기 위해 여기 있다고 했어요. 내륙 국가들이 해안선을 가진 나라들과 동일한 경제적 주권 권리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에밀리가 설명하기를 한 회사가 99년 동안 당신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트럭, 기차, 비행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제하겠다고 요구한다고 상상해보라고 했어요. 이것이 정확히 에티오피아가 받아들이라고 요구받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클로드 베르는 비싼 변호사들과 프랑스 외교 고문들에 둘러싸여 참관석에 앉아 있었어요. 프랑스 대표인 필립 디부아 대사가 다음에 연설했어요. 디부아가 매끄럽게 말하기를 프랑스는 에티오피아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국제 비즈니스는 장기 계약과 데이터 공유를 필요로 한다고 했어요. 제 차례가 되어 연설할 때 저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제 이름이 요나스 메쿤넨이고 에티오피아의 수석 경제보안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일은 우리나라가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세계에 우리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버튼을 눌렀고 총회 홀 주변의 큰 화면들에 에티오피아와 인근 국가들의 지도가 나타났어요. 에티오피아는 내륙 국가라서 바다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수입되는 모든 음식 한 입, 모든 의약품 한 알, 모든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다른 나라들이 통제하는 항구를 통해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화면에 클로드 베른의 계약서 사본이 나타났고 가장 터무니없는 조건들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99년간의 독점적 데이터 통제, 가격 책정과 라우팅 결정에 대한 완전한 권한, 에티오피아의 동의 없이 에티오피아 무역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권리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것은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디지털 식민주의라고 했어요. 디부아 대사가 끼어들어서 에티오피아 대표가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들은 표준 국제 물류 계약이라고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프랑스 대사에게 왜 이런 표준 조건들이 이전에는 요구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우연히도 에티오피아 경제가 더 성공적이고 독립적이 되어가는 시점에 나타났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한서준이 일어서서 연설했어요.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70년 전 한국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가난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정치적 독립이 경제적 독립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고 설명했어요. 오늘날 한국은 에티오피아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안나 슈나이더가 독일을 대표해서 연설했어요. 독일의 개발금융기관들이 에티오피아의 HYDRAO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국제무역의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다양하고 탄력적이며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번 아디스아바바의 제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지만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경치는 똑같았지만 미래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자긍심으로 거의 빛나고 있던 제 데이터 과학 책임자인 미리암에게 최종 상황 보고를 요청했어요. 미리암이 발표하기를 HYDRAO가 이제 우리의 기존 항구 시스템 효율성의 110%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어요. 루트 1인 홍해 연안 네트워크가 우리 화물의 40%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루트 2인 한국 페리 시스템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다른 나라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메스펜 테클레가 문간에 나타났는데 주머니에 HYDRAO 항구 운영 관리자라고 수놓인 깔끔한 새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메스펜이 보고하기를 우리 노동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2,000개의 추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이네브 아말의 대통령이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고 말했어요. 12개의 다른 내륙 국가들이 에티오피아에게 그들 자신의 HYDRA 시스템 개발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7개의 다른 무역 루트로 HYDRH를 건설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파라과이는 그들을 대서양과 태평양 운송 모두에 연결하는 HYDRA6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서준이 서울에서 화상통화로 우리와 합류했어요. 한서준이 말하기를 한국이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들에서 에티오피아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HYDRA 동맹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어요. 미리암이 창가에서 저와 합류하며 가장 좋은 부분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미리암이 대답했어요. 6개월 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의 항구 문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이제 파라과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네팔의 무역 관리들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면 에티오피아가 한 것처럼 하자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아말의 대통령이 건배를 위해 커피잔을 들어 올렸어요. 아말의 대통령이 말하기를 특이한 이름이 비둘기를 의미하지만 에티오피아의 미래를 위해 사자처럼 싸운 요나스 메콘넨에게 건배한다고 했어요. 저는 HYDRA-O 팀에게 건배한다고 대답했어요. 전 세계의 친구들이 있을 때 어떤 단일적도 당신을 패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팀에게라고 말했어요. 축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제 아이들과 이제 자신의 경제적 운명을 통제하는 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에티오피아 아이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미리암에게 조용히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미리암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PHOENIX7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국가들이 경제적 식민주의에서 일어나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건설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에 든다고 말했어요. 결국 자유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어요.